네, 이것이 정치다. 우리 정치권에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서상민 정치평론가, 황성욱 변호사, 그리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함께 이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29일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 접근을 받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또는 북한인권법과 같은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서 이걸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 그리고 이걸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29일로 처리 합의를 하긴 했지만 29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극단적으로 총선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29일 선거구 획정 불발된다면 총선 연기해야 한다. 총선 연기해야 한다.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13 총선 날짜는 지켜야 한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총선은 4월 13일에 치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거구 획정 안 되는데 어떻게 치러요? 그래서 여당이 양보를 해서라도 그 자체로 이 총선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선거구라도 여당이 양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안보상 위험합니까? 또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총선을 연기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우리 국회가 빨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총선에 빨리 임해야 되고 연기할 필요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법률가 계신데 만약에 29일 처리가 불발되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져서 물리적으로 4월 13일에 선거를 치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19대 국회의 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늦어지면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그죠.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없는 그 정치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아이고 참 좋은 세상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분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요. 지금 상호가 일자가 13일로 못 바뀌어져 있는 게 이해관계가 누가 당사자인가요? 국회의원들이 당사자인가요? 국민들이 당사자일까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그것마저도 못 지켜가지고 그것마저 못 만들어내는 국회라면 그러니까. 그거 없는 날을 저희가 겪어보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득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상 이치가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률 바꾸면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세비라도 반납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내려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컨대 4월 13일 날 선거를 치러야 된다. 아니, 한 가지 더요. 이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4.13 총선을 19대 해야 한다. 국회는 정말. 그러면 20대 국회가 더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의무성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사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 짚어보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대해서 이제 뭐 한 50일 조금 더 남아서 이제 판세 얘기들을 이제 슬슬 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당이 각축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있고 뭐 무소속 후보들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세 당 중심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당이 유리한지 순서대로 좀 써주십시오. 순서대로 세 당이 어느 당 순서로 유리한지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 당의 순서를 좀 써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 새더국,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순서, 새누리당이 앞서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예. 혼전이다. 예. 새누리,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 두 분께서 먼저 토론 좀 하시죠. 예. 새누리당이 앞서는 거는 이제 같으니까 뭐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앞설 것이다, 국민의당이 앞설 것이다. 뭐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어찌됐든 김종인 체제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공천에 있어서도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까지도 일원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도 당 장악도 많고 신도에서 이견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상황에서 뭐 잘한다기보다 잘 어쨌든 생각보다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등을 할 것이다. 예. 결국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득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당이 광주하고 전남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2당이 될 것이다. 예. 아직 잘 모르겠다. 네, 아직 잘 모르는데 이제 결국에 오늘로 해서 보통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더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봤었는데 예. 정동영 전 장관이 이제 입당을 하고 함으로써 네네. 전열을 정비해서 호남 민심을 싹쓸이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도권까지 와서 정말 앞뒤를 모르는 두 당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정동연 전 장관 변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북을 싹쓸이 하겠다고, 석권하겠다고. 네. 근데 정말 본인의 뜻대로 그렇게 돼서 전북을 석권하게 되면은 광주 전남북의 그 바람이 수도권까지 올라왔을 적에 네. 더 민주당과 아주 혼전이 됐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의외의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2당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당이 생각만큼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갈등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통합해 갈 것이냐가 네. 가장 큰 핵심 변수인데 아직 국민의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그런다면은 더 민주가 국민의당보다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분이 보시는 이 선거 50여일 앞둔 이 4.23 총선 판세를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각 당 상황을 좀 같이 짚어가 보시죠. 네, 새누리당입니다. 이 공천 갈등이 결국은 터지고 있습니다. 개파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가파시 궁중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자로 사자성어군요. 사자성어로 써주십시오. 사자성어로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표현한다면 어떤 사자성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구곡 간장, 점입 가격, 좌정 관천 이거 다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예. 서상민 박사. 이게 뭔가 용도 할수. 야. 용도 할수가 무슨 뜻입니까? 칼로 물백이다. 칼로물백.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용도 할수?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분열 같은 분열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칼로 물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예전에 했던 사람 그냥 쓰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 이항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기술이 없고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사람을 쓰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둘이 이혼을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부부 싸움은 같이 칼로 물베기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 가서는 둘이 합의할 것이다. 수습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점입 가격. 이게 좋은 경치가 아니라 정말 그 시정 잡배들 조폭들 싸우듯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표한테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하시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실업자 된다. 같이 누가 되든 둘 중에 하나 간두자. 도대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그 당헌 당규에 있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외부에 저렇게 공표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뜻대로 하시면은 절차에 따라서 공관위 통과시켜서 최고위에 올리면 될 일을 저렇게 그 스피커에 대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싸움 가경입니다. 점점 이 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다. 예. 구곡간장. 이게 이제 구비구비 간과 장이 꼬일 대로 꼬여서 시름이 깊다라는 뜻인데요. 보건같이 공관위원장하고 대표하고 그렇게까지 꼬여 있으면 당 내부의 시름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단순한 의미입니다, 정말로.
둘이 만나서 풀면 될 텐데. 둘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둘이 서로 용남할 때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에 풀리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좌정 관천. 예, 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그래요. 지금 당초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들 좀 심각하게 국업관장 뭐 꼬일 대로 꼬였다. 잘 안 풀릴 거다. 점입가경이다.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제 우물 안에서 하늘 보고 세상 얼마나 넓은 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데 서삼희 박사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칼로 물베기지 무슨 저 분당이나 완전히 나누는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러고 보면 저 서삼희 박사는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는데 야권은 이미 분당으로 갔으니까 그 점에서 새누리당과 야권은 확실히 좀 상황이나 처지가 다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민영삼 원장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뭐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셨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자,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뭐 막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 도대체 속내가 뭘까요? 좀 자유롭게 두 사람의 속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두 사람이 만나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각자 이 마이크를 대고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끝까지 가보자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왜 이 소리 높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그 닭싸움인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장은 진박 신고 무대 군기잡기. 김무성 대표 군기잡기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 사수한다. 이런 속셈이다 이 말씀이죠? 네. 예, 무대 군기잡기는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박 신고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전략 공천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국민 공천을 내세워서 주장을 하는 김무성 대표에서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세력 주도권에 있어서 그 비박들 김무성 대표를 중심한 비박들에 대해서 군기를 잡고 친박들이 다시 주도 세력으로 오겠다는 단순히 이번 그 선거 4.13 선거 공천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이후에 당권의 향배도 달려 있고 결국은 대권의 향배도 달려 있다. 그래서 군기잡기에 나선 거다. 그래요. 자,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대권 큰일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한구 위원장이 딴지를 걸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당내 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밀리면 죽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예. 황성욱 변호사? 뭐 근데 이한구 위원장께서는 어차피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잃을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일 것 같고 정 안 되면 둘이 같이 물러나자. 예. 그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잃을 게 없어서. 어차피 총선 이후에 주도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두 분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밀리면 끝장이다. 예, 아무래도 대선을 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로 가시는 길에 걸림돌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밀린다면. 예. 칼 BJR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칼을 품고 나온 모습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칼을 들고 나왔다는 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자리를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처음부터 타협의 여지를 두고 나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너무 세게 나오셨고 BJR이라는 것을 점잖게 표현했을 때 외신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배째라는 식의 문화를 BJR이라고 특이하다. 그 배째라의 영어 약자입니까? 근데 외신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타협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거를 약간 풍자해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두 분 다 너무 세게 나오시는 바람에 두 분 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할지 좀 밀려 있는 상태죠.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예. 지금 칼 얘기 나와서 이한구 위원장이 사실 칼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저 공천 이거 이 논란 벌어지면 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느냐? 민영선 원장, 옛날에 진짜 칼 들고 다녔습니까? 엽총 가지고 간 산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긴 엽총을 들고 가서 죽기 살기로 공천권자에게 그리고 그 공천을 받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네. 또 한번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공천권자 자택에 가서 항의하는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칼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판에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 참. 그런데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느냐? 뭐 이한구 위원장의 말은 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 혼자서 이 현혈단신으로 뭘 이 공세를 막아내기가 역부족이다 싶었는지 비박계 쪽에서 의총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뭐 의총 소집하기 위해서 뭐 이 서명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흐지부지 당장은 아니다 이러고 밀어버렸습니다. 친박계는 비박계가 의총 소집하면 차제에 아예 김무성 대표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예. 만약 이 문제로 의총이 소집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친박계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비박계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의총 소집해서 정말 비박계는 이한구 공관위원장 사표 받고 싶을 거고 그런 식이라면은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 탄핵이라도 할 기세거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 두 분은 친박이 유리할 거다. 비박이 유리할 거다. 아, 비박이 유리할 거다. 아, 두 분은 비박이 유리할 거다. 두 분은 친박이 유리할 거다. 먼저 서상일 박사부터. 일단 이 현역들이 네. 공천관리위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친박에 대해서 아하. 거기서 반대를 할 것이냐 그렇지 네.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만약에 의총이 소집된다 그러면은 친박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니다. 비박이다. 예, 그렇죠. 이제 비박은 명분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리자는 명분도 있지만 사실 보면은요. 지금 이 상태로 상향식 공천하면 현역들이 다 되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역들한테 좋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친박이고 비박이고 할 것 없이 속으로는 현역 기득권들이 다 좋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그래서 비박이 더 유리하다. 막상 저 딱 문 닫아 걸고 우리 예. 비공개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그러면 현역들이 다 국민 경선 쪽으로 손을 들어줄 거다. 예, 그렇게 좀. 아,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친박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 국민들 눈에 봤을 때 특히 좁혀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허. 비박이 친박을 공격하게 된다면. 네네. 그래서 먼저 싸움 거는 쪽이 손해보는 싸움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어쨌든 바꾸라고 하는 여론이 높은데 김무성 대표나 비박계는 현역 중심으로 가자는 걸로 만약에 예. 국민들한테 읽혀버리면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비박. 저는 이제 그 역풍이 예. 친박 쪽에서 그렇게까지 강성으로 나오게 보면 도대체 소수인 친박이 왜 저렇게까지 강성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뭘 믿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국민의 생각에서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의 생각을 할 수가 근데 있지 친박이 않습니까? 소수입니까? 제가 글쎄요, 이게 주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진짜 오리지널 친박 핵심은 소수일지 예, 친박 모르지만 핵심은 그렇게 따지면 비박 핵심도 소수겠죠. 그렇게는 그러면 볼 수가 나머지는 있었죠. 뭐 대다수가 사실은 범박이라고 봐야지 이게 무슨 그렇게- 범비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핵심의 친박이 소수라고 본다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당 대표를 흔들어야 될 상황까지 밀어붙였다라는 게 오히려 역풍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이 전망이 좀 엇갈리네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봐서 비박계가 의총 소집을 하려다가 중단한 걸로 봐서는 이 승리를 자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공천 뭐 이게 이 우선 추천 지역이 문제가 돼서 지금 공천 싸움이 벌어졌지만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걸로라도 뭐 한 번은 이 싸움을 붙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천 싸움이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K 지역이나
뭐 영남권 지역 또는 서울 같으면 강남 상구 이 지역은 뭐 새누리당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인데요. 공천만 받으면 되게 당선된다 뭐 이런 등식이 그동안 성립됐던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 이 지역도 우선 추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당헌 당규를 보면 그건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세 분이 포함될 수 있다. 아니다. 예, 민영삼 원장 포함될 수 있다? 예. 예. 지금 TKK 지역에 포함시켜서 진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예. 좀 무리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국은 포함. 그 지역이 포함될 것이다. 예, 아니다. 아니 이 애초에 만들었을 때 취지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건 법에 저는 비교해서 보자면 법 당헌 정신, 당규지만 입법 입법 취지. 취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글자 그대로 우선 추천이고 전략 공천을 하자는 게 아니었고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당시 저 당헌 당규 만든 사람이 이하고 만든 사람들의 취지가 100%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당규를 만들어놨을 때는 이거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을 한다는 것은 전략공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해석 그 기준에 따르면. 점에서는 우세 지역인 TK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지 원래 이 당규의 해석을 따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TK나 강남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황성욱 변호사. 그럼 뭐 TK나 강남 같은 경우는 새누리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의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현실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물갈이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도 건드리는 것이 새누리당 이한구 위원장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래요. 그저 양지열 변호사는 법률가적 해석, 예. 이 입법 취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근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양 변호사님 해석이 가능한데 새누리당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의 규율이기 당헌 때문에 당규 갖고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총선 승리라고 하는 예. 이 현실적 목표를 무시하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연성이 있죠. 예, 서상인 박사. 네,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정치 신인을 데리고 와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될 텐데요. 정치 신인을 들고 온다고 그런다면은 보다 당선이 쉬운 지역,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지세가 많은 지역에 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그 지역이 TK하고 강남이 아닐 것이냐. 그렇다 본다면은 이 지역에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게 등이 문제인데요. 등. 이제 왜 법률 안에 보면은 자꾸 하나 가지고서 확확 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는 우선 추천 지역을 규정하면서 여성,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이렇게만 했으면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없죠. 여성과 장애인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등을 해놨으니까 이한구 위원장, 공관위원장이 그 등은 폼으로 붙여놨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정치 신인도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이런 질문까지 제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등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성 장애인 외에도 공천 가능하다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똑같네요. 아니다. 이게 나란하다 할 때 등자죠. 사실은 등등할 때.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여성 장애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등이지. 자, 황상 변호사. 그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정치적 소수자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반적인 모든 게 적용된다면 정치적 소수자,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의미겠지만 이게 가치와 이념을 같이 하는 당내 규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수자라는 것은 신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그런 아까와 가능하다고 똑같은 논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등으로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현재의 무슨 해당 행위를 했다든지 현재의 경쟁력이 없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는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당은 당규 있지만 공간이 나름대로 소유 규칙을 그렇죠. 그 절차에 의해서 뭐 3분의 2든 2분의 1이든 찬성해서 만들면은 이 등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이번 공천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논란 벌일 필요 없다. 예,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당헌 그래서 당규에 그것이 따라서. 바로 당헌 당규에 따르는 거고 절차에 따르는 거죠.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를 공천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저번에 원유철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동운동가라든지 시민단체 운동가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정치적 소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을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아까 나란이라는 등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기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소수자의 기타 부분을 생각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자면요. 그러세요. 보통의 경우 이제 첨언입니까 반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법에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보통 법을 해석할 때는 제가 하는 해석 기준이 맞거든요. 근데 그럼 정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다른 건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법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법 만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법부터 배우시면 그렇게 만든 법을 따라야 되는 변호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법률가라서 변호사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등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TK나 강남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해석은 결국 아까 민영삼 원장이 해법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공관위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공관위가 해석한 것이 영 아니다 싶으면 최고위가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뭐 하여튼 이런 절차가 당내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사실 이거 갖고서 그렇게 싸울 일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단계에 따르면 공관위가 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되려면 최고위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가 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다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그게 무조건 확정됩니다. 이거 뭐 국회에도 사실 그렇죠. 대통령이 제의했을 경우에 국회가 3분의 2로 다시 의결하면은 대통령의 거부와 상관없이 법률이 확정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관위의 구성이 중요하고 최고위의 구성이 중요한데 최고위는 뭐 김무성 대표 빼놓고는 대개 다 친박계인 것 같고 공관위도 황진화 사무총장이나 홍문표 사무일부총장 빼놓고는 뭐 그 대부분 친박계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나 최고위가 다 친박계가 우수한 또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버티려면 도장 안 찍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김무성 대표 1년 넘게 상향식 공천 하나 갖고 버텨왔는데, 자, 이거 이제 도장 안 찍고 버티는 것밖에 없는 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7자로 써주세요. 7자 토크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금 심정. 네, 들어주시죠. 그렇게 해지는 소리. 아하, 어째 이런 일이. 하고 물음표까지 7자 맞습니다. 누구를 탓하랴 느낌표까지 7자 맞습니다. 올릴 테면 올려봐. 아, 예. 자, 그렇게 해지는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들여왔던 상향식 공천제도 자체가 망가진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예. 또 당대표가 공천장에 거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 그러면 결국에는요. 집안 싸움, 밥그릇 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깨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두 가지 심정에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금.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이? 그 당대표 도장이 필요하긴 하죠. 그 공직선거법 49조의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근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거를 마다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도장 찍으면서도 어째 이런 일이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 내가 여기는 도장을 찍고 있나. 이런 상황까지 갈 것이다. 예. 올릴 테면 올려봐. 예, 근데 올릴 테면 올려봐. 그래서 최고위에서 이제 부결 되면은 되는 대로고 또 최고위에서까지 통과되면 그 김무성 대표 책임 아니잖아요. 절차에 따랐으니까. 그래요. 그게 본인이 사실은 면피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다시 부결시켜서 공관위에 가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거고 3분의 2가 제의를 해서 공관위에서 통과시키면 공관위에서 친박들이 하하. 통과시킨 겁니다. 알겠어요. 예. 자기 책임은 없다. 예, 김무성 대표는 끝까지 명분 지키는 거죠. 지난주에 차도살인이라고 그랬죠. 네. 공관위원장의 칼을 빌려서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가 칼을 쓴다. 저는 그렇게 여전히 그 예, 느낌을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한구 공관위원장 임명할 때 좀 더 버텨야 됐었는데, 아하. 예, 그걸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렇게 뒤통수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내 사장을 잘 알 거고 또 이항구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몰랐다면 불구하고, 이상하죠. 예. 이항구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업자득이고 이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건 판단 미스인 거죠. 아하. 예. 그런 면에서는 누굴 탓하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정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이 새누리당 사정을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들이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야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예,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정 장관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 이게 관심입니다. 예,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역시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동영 전 장관 과거의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 김종인 대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보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이 선거 판세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의 정책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 7자로 써주십시오.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쓰셨으면 들어보시죠. 네. 예. 예, 먼저 민영삼 원장 설명 듣고 있을 테니까 컨닝 하셔도 됩니다. 호남풍, 노령, 차량 산맥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상당히 충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정동영 전 장관이 입당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네. 전북에서의 바람이 안 일어나면서 정말 안철수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할 20대 총선에서 그럴 그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전북에 11석을 갖다가 석권을 한다고 하면서 절반 이상만 해도 결국에 이제 안전히 이 교섭단체 구성은 안정권에 들어갔으면서 이 만약에 이 호남풍이 직결돼 가지고 네. 이 노령산맥을 넘어서 이제 충청권으로 가서 차량산맥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그 88년 13대 총선에서의 평민당의 네. 바람이 불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근데 수도권까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연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로 이 정동영 전 장관 입당을 계기로 해서 모일 것인지가 1차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체성 호남 민심 선택 계기. 이건 뭐 좀 서로 결이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상돈 선대위원장이 한 말도 그렇고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 하지만 정동영 전 대표, 전 의장을 데리고 오면서 보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하려고 하는 분명해졌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긴가민가하는 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장을 데리고 오면서 호남 민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향이 있다. 호남의 이익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존의 그 호남 정서의 불만이라는 것은 친노 세력의 독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동영 전 의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동영 의원의 개인적 경쟁력을 떠나서 국민의당이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노력한다는 이미지는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삼족정. 예, 세발 달린 소치라는 거죠. 이제 삼국제 삼정립. 예. 삼정립이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삼국제 천하 삼분지기가 나왔을 때 촉이라고 하는 구석에 있는 변방이라도 한 곳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다진다면 그 다음에 주문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영 전 의장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거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는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이제야 솥발 정립의 이 새가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는. 예. 어느 정도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예, 그렇게 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죠. 예, 정동영 전 장관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상당한 존재감을 지금 들어오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 후보는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동영 전 장관 출마 선언도 같이 했습니다. 전주 덕진에서 출마 선언 같이 했습니다. 그거 왜 고향 쉬운 데서 하느냐 했더니 그럼 달성에서 5번이나 출마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그런 질문 안 하느냐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다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성까지 하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강남에도 좀 뭐 가고 뭐 저 관악에도 가고 뭐 그래요. 자, 덕진, 예,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 타당하다, 이유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적절하다? 아니다. 예. 예. 아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아니,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된다. 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미 그 호남에 상징성으로서 모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와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관악에서 한다든지. 또 떨어져요. 예, 아니, 수도권에서 한다든지 그런 뭐 결기를 보여줘야 예. 훨씬 더 국민의당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예, 국민의당 판 험지 출마, 예,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것이 더 좋았을 정동영 텐데. 예, 그런 저 말씀이에요? 정도 되면은 서울에 와서 어느 정도는 다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주 덕진에서 출마하는 것이 잘못됐다고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이해는 된다. 예. 예. 서상현 저는 박사.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의당 대선의 후보로서 자기가 이제는 표를 접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수도권에서 출마했을 때는 자기가 전국적인 인물 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자기 고향에서 출마를 함으로써 대권은 이제 손을 놓고 국민의당을 살리는 데 전념하지 않겠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역에서 의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 덕진 출마는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이게 좀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박지원 의원 변수도 갑자기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해서 야당 통합을 위해서 역할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나 양당에서 계속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죠. 자, 향후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하는 길이 있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길이 있고 지금과 같이 무소속을 견제하면서 총선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뭐 행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자, 서상희 박사 무소속, 황성욱 변호사 무소속, 양재열 변호사도 무소속, 그리고 미영삼 원장은 국민의당이다. 예, 국민의당부터. 예, 아무튼 당분간인데 막판까지 끝까지 하는데 목표에 사실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으로 뛰는 분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무소속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태로울 수도 있고 좀 오래된 인물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목포에서 상당히 젊은 층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 초려를 하면서 막판에 저울질을 해서 저는 국민의당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지 않을까. 지금 호남 민심이 정동영 장관의 입당이나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모인다면 그 호남 민심이 모인 국민의당의 후보와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이 싸웠을 때 목포에서 당선을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뛰는 분이요.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하고 뭐 경기도 부지사하고 삼선하고 했던 그분이에요. 센 사람들이네요. 예. 그건 누구죠? 유선호 전 의원이라고. 그래. 유선호 전 의원이 뛰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 해서 일단 국민의당으로 몸을 싣고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십니까? 그 킹메이커급이 되시려면 지금은 아무리 유선호 전 의원이 강자라고 해도 박지원 의원을 뭐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무죄에서 그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를 받은 게 그만한 힘을 실어 드렸다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무소속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큰 형님으로서 양 당을 왔다 갔다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황선우 변호사.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속된 말로 끝발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 예, 서상민 박사.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본다 그런다면은 전남 광주의 천정배, 전북의 정동영 있는데
박지원 의원을 다시 데려온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크게 뭐 요동칠 것이냐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새로운 정치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당이 19초로든 15고초로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 영입한 인사도 한 27명쯤 되는데 스스로 지역구 정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입 인사들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영입 인사들의 지금 심정을 간단하게 써주십시오. 자, 먼저 들어주시죠. 예. 날벼락도 입은 이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예, 밥맛이 없다는. 영입 인사들한테 날벼락이군요. 더 빨리 말해주지. 그거 안 왔거나 아니면 준비라도 빨리 시작했을 텐데 왜 이제라는 거죠. 우리 불쏘시게? 들러리스란 얘기 아닙니까? 자, 정치 이런 것인가? 정치 이런 것인가 아주 예. 호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